경상북도 영주의 한 산중 사찰, 주 법당 뒤편에 거대한 바위 하나가 땅에서 미세하게 떨어진 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 바위 아래로 가는 시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절의 이름 자체가 그 바위에서 왔다. 부석사, 즉 뜨는 돌의 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돌에는 이름이 있다. 혹은 이름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위는 한 여인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사랑인지 신앙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바다에 몸을 던진 여인. 1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때는 7세기, 신라와 당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던 시절이다.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막뿌리를 내리던 시기였고 진리를 구하러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승려들이 있었다. 의상이라는 이름의 젊은 수행자도 그 길 위에 있었다. 의상은 당나라 장안, 지금의 시안으로 건너가 당대 최고의 불교 학승지엄, 밑에서 화엄 사상을 배운 것으로 전해진다. 낯선 땅에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한 집안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기록은 말한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는 그 여인과 처음 마주쳤다. 선묘. 중국 기록에도 한국 기록에도 그 이름은 남아있다. 그녀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몇 살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의상을 만난 뒤 그녀의 마음이 깊이 기울었다는 것, 그것만은 두 나라의 기록이 일치한다. 선묘는 의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의상은 승려였다. 출가의 길을 선택한 그에게 그 마음에 응답할 자리는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선묘는 이후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 아닌 신앙으로 돌렸다고 한다. 의상이 불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의상이 당나라에 머문 기간은 약 10여 년으로 추정된다. 마침내 귀국을 결심하는 날이 왔고 그는 장안을 떠나 항구로 향했다. 선묘는 그 소식을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전할 물건을 손에 들고 항구에 당도했을 때 의상의 배는 이미 수평선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선묘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기록은 그저 그녀가 상자를 바다 쪽으로 던졌다고 전한다. 의상에게 건네려 했던 물건들을 담은 상자를. 그리고 그녀 자신도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 몸이 용이 되어 그를 끝까지 호위하리라는 말을 남기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전설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의상의 배 주변에 거대한 용이 나타나 신라에 닿을 때까지 배를 지켰다는 것이다. 풍랑을 잠재우고 위험한 구간을 앞장서 헤쳐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것이 선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의상은 귀국 후 화엄 사상을 한반도에 뿌리내리는데 평생을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경상북도 봉황산의 절터를 잡으려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기록은 말한다.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집단이 있었고 그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바위가 내려와 허공을 맴돌며 그 무리를 몰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부 기록은 그 바위가 용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고 묘사하기도 한다. 이윽고 바위는 땅에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선묘가 변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의상은 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 오늘날 부석사 무량수전 뒤편에 가면 실제로 커다란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바닥에서 미세하게 떠 있다고 이야기하며 가는 시를 바위 아래로 통과시켜 보이기도 한다. 이 현상의 원인이 집안의 형태 때문인지 바위의 구조 때문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물리적 설명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고 전해진다. 한편 기록에 문제가 있다. 선묘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의 기록에 담겨 있다. 신라 측의 삼국유사와 당나라에서 쓰인 기록들이다. 두 기록은 인물의 이름과 사건의 대략적인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선묘가 용이 되는 과정과 바위의 등장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 차이가 단순한 전달 과정의 오류인지 아니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가 편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가설 선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의상이 당나라에 체류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확인되며 그가 중국의 특정 가문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기록에 근거가 있다. 그 집안의 의상을 깊이 신뢰한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가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가설의 약점은 분명하다. 실존 인물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구체적인 정보 출신, 나이, 이후의 행적가 거의 전무하다. 용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제외하면 그녀는 거의 윤곽만 남아있는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보다는 특정한 역할을 위해 조형된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두 번째 가설 선묘는 창건 설화를 위해 구성된 상징적 존재다. 사찰이 세워질 때 특히 기존 세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는 신이한 이야기가 필요했다. 창건이 정당성과 신성함을 보증하기 위해 선묘의 서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가설도 완전하지 않다. 선묘의 이야기가 한국이 아닌 중국 기록에도 따로 남아있다는 점, 단순한 창건 설화로 보기에는 그녀의 감정과 내면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된다. 기능적 서사에는 불필요한 인간적 감정의 결이 이 이야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사랑이었는지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하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1300년이라는 시간은 기록과 전설 사이의 경계를 이미 지워버렸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그녀가 남겼다는 돌과 그 돌에 얽힌 이야기뿐이다. 부석사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무량수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그 뒤편의 바위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을 찾고 그 바위 앞에 선다. 그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는 각자 다를 것이다. 선묘라는 이름이 역사적 사실인지 전설의 허구인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믿음이 한 사람을 바다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13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그 돌은 오늘도 떠 있다.